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이채은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또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보험들을 오늘 쉽고 정확하게 풀어볼 텐데요.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요. 하루하루의 생활에 현명하게 설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요. 하단에 나오는 자막을 참고하셔서요.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요.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또 보험에 대한 상승률, 하락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승민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보험을 지켜드립니다. 보험가드 김승민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세심한 전문가 이승재입니다. 네, 세심하게 정리해 주시는 내용들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조재휘 전문가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보험 전문가 조재희입니다. 네,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 유익한 내용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험 가입의 기준인데요. 이 기준들에 대해서 김승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이 주제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오래된 친한 지인 설계사분들이 권유하는 그대로 혹은 단순히 TV 홈쇼핑에서 월 3만 원, 3만 원이면 싸네 이런 식으로 월 납입 금액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과 나에게 맞는 설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준들을 잘 알아야 보험을 가입할 때 큰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갱신, 비갱신 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갱신, 비갱신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 갱신과 비갱신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한 기준과 활용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갱신, 비갱신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말로만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화면을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갱신형 보험은 보시는 대로 노란색 바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반에는 보험료가 높지만 그 금액이 변동이 없이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갱신형 보험은 파란색 그래프와 같습니다. 초기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나이 들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C님 혹시 갱신형 보험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네, 보장 받고 싶을 때까지 계속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갱신형 보험은 전기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전 기간에 걸쳐서 납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내가 100살까지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 100살까지 납입을 하시는 건데 그 와중에 보험료도 변동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비갱신형 같은 갱신형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분명 나는 20년 납입이라고 이제 듣고 가입을 했는데 또는 이제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보험 기간이 종신만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에 특약들은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은 100세까지 갱신되며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위 경우는 추가로 진단금을 높여야 할 몇 개의 담보들만 적절히 갱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간혹 기본계약을 제한 이 모든 담보들이 갱신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내 보험도 이런 갱신형 특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C님은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저도 가입할 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초기 보험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저렴한 갱신형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험료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갱신형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갱신형을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비싼 치료비가 드는 항목은 갱신형을 활용하면 이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항암 치료비나 이제 특정 중증 질환 치료비는 갱신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나의 기본적인 보장은 예측할 수 있는 비갱신형을 바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에 따라 보장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 기간이나 시점은 이 갱신형으로 보강을 해주시고 갱신 시점에 보험을 유지를 할지 해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냐면 비갱신형 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갱신형은 추가 보장형으로 일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암진단금 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암진단금은 얼마가 있으면 좋을까요? 1억, 2억 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보험료도 고려해야 하니 모두가 몇 억씩은 가입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진단금 가입 기준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암진단금은 본인 연봉의 1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이 발병하면 1년 정도는 회사를 쉬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단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MC님이라면 1년 동안 생활자금이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시나요? 월에 한 400만 원 쓴다고 친다면 1년에 4,8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암진단금을 설정할 때 단순히 치료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는 이제 워낙 고가의 암 치료 방법들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권하는 치료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심한 저가의 치료와 부작용이 적은 고가의 치료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좋은 치료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입자 가속기 치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나 기사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고 이 치료는 부작용 또는 주변 장기 손상 등의 후유증이 없이 암 조직 제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치료인데 MC님은 이 치료의 비용을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고가의 치료고 환자당 이제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암 치료 트렌드가 보통 선항암, 수술, 후항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술 전에 암 치료로 암세포 크기를 줄이고 수술로는 최소 부분만 절제를 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문제는 항암 치료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생각보다 흔한 비급여암제를 사용해도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 담보가 되게끔 암주요 치료비로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손보험에서는 입원 한도와 통원 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통원을 할 경우에는 25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는 입원을 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통원 치료로 진행을 하시는데 통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5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치료 비용을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도 요즘에는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많이 안 하고요. 실제로 지방에서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고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나서 4일 통원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암 사망 담보, 암 입원 담보 등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암 치료는 이제 대부분 바로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했고 입원 치료를 또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약들을 넣어주셨는데
각자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런 담보들이 있다면 그 특약들만 삭제하시고 요즘 치료 트렌드에 맞는 항암 치료, 암 주요 치료 담보들로 재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 보장에 관련해서는 진단금, 치료비 기준을 정해드렸는데요. 연봉 정도의 암 진단금과 더불어 이제 고액 항암 치료를 대비한 암 주요 치료비를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보험의 가입 기준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같이 들어봤는데요. 암보험만큼 또 중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뇌 그리고 심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님, 뇌와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해서 가입 기준들 어떤 거 고려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암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단금의 이제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보다는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질환의 경우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전부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뇌출혈 담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뇌출혈의 경우에는 I60, I61, I62 이 세 가지 코드만 이제 보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단계에서 발견되기보단 뇌졸중, 더 나아가 뇌출혈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담보들이 범위가 좁은 담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건강검진이 발달함에 따라서 경미한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단계에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I60부터 I69까지 전부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암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이제 가입들은 다 하십니다.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심장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혔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면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같은 질환이 생겼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또 심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받아야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의료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초기에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 경미한 심장 질환들도 발견이 되는데 보장이 안 되면 부담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뇌, 심장 이 두 부분 모두가 혈관에 관련된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잘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금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한 번 걸리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고 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막히면 또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다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병이에요. 네, 맞아요. 한 번 생겼다고 해서 또 다시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금을 한 번 받고 끝내는 것보다는 수술비 담보를 잘 챙겨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도 그렇고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 이 혈관 관련된 질환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수술비 담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진단금은 이제 보통 한 번만 지급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이제 보장이 되시는데 예를 들어 심장 스텐트 시술이나 뇌혈관 스텐트 시술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지금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뇌, 심장 이 두 혈관 질환의 가입 기준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 그리고 막히면 또 막힐 수 있으니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수술비를 함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가입의 기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세 가지로 제가 요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 설계해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큰 보장을 확보하시고요. 2번은 암진단금은 연봉의 1배에서 1.5배수로 설정하고 더불어 암 주요 치료비도 같이 보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뇌출혈 대신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대신 심혈관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수술비를 같이 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러한 기준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열어본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실손보험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중요해 보이는 이유가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이 실손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또 5세대 실손보험 변경 뉴스가 뜨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또 복잡한 실손보험의 세계에 대해서요, 오늘 이승재 전문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실손보험 대한 이야기들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가입을 많이 하시고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보험에 비해 가입이 대부분 한 95% 정도를 가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손보험은 내가 낸 돈을 또 돌려받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은데도 또 여기에 오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오해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다녀오시면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간단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들과는 달리 1세대부터 현재의 4세대까지 가입한 시기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보장기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실손보험이 갱신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는 오르더라도 보장은 계속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다는 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확실히 좀 생소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가입 주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 주기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내 보험이 보장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보험으로 바뀌는 주기를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되고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가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이 보험이 변경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병원비의 90% 또는 80%를 돌려받는 보장을 받고 계셨다 하더라도 재가입 주기에는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지만 나의 재가입 주기에 5세대 또는 6세대 실손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가입할 때와는 또 보장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4세대 실손보험보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이유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5세대, 6세대로 변경되면서 혜택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저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2013년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상관없는 건가요? 역시 사회자님 굉장히 날카로우십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오해가 그 부분입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이 없기 때문에 보장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납입 기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실손보험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실손보장 특약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80세 혹은 100세 만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20년 납입이 끝나면 실손보험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합보험의 납입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실손 특약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납입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갱신형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크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퇴 후 노년기 80세, 90세가 되어도 평생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큰 시기에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될 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1, 2세대 실손보험을 보면 갱신 시점에 45% 정도의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7만 원이 11만 원으로 오르고 13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90% 이상의 보장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가장 높아서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3년 그 이전의 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가입료가 또 올라서 문제고 2013년 이후의 보험은 보장 혜택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시청자분들의 염려가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사실 요즘 내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들로 보험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신데 사실 이러한 어플들에는 주계약 기준으로 납입 기간과 만기가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만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플로만 확인하기보다 전문가님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의 오해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 그 세 번째, 바로 실손보험의 공백 기간입니다. 공백 기간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실손보험은 각 세대마다 다르지만 180일 또는 360일을 보장받으면 이후에 90일 혹은 180일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는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엔 통원 치료 시 30회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백 기간에 큰 수술을 하게 된다면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오해를 알아보았는데 실손보험만으로는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과 좀 함께 알아보니까요. 실손보험은 보험료도 자꾸 오르고 있고 또 보장도 축소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존재합니다. 네.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자꾸 바뀌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갈수록 좋은 치료들이 개발되고 이런 치료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늘렸고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경우 최대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핵심에는 비급여 치료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고 잘 짚어주셨고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고 또 보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진료비가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네. 자료를 함께 같이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의료비의 부담감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34개의 주요 수술 진료 비용이 2019년 67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844만 원까지 매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큰 비용이 드는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 관절 수술 등 다양한 수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를 같이 보시면 34개의 주요 수술의 건수가 매년 200만 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등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병원비 부담은 결코 시청자분들에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떻게 좀 줄여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두 가지의 총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는 진단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으로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을 보장받을 경우 27,940원이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1,000만 원에 3,320원입니다. 게다가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는 돈에 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수술비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비를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수술들이 있어 많이 들어가는 수술에 대한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험료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다빈도 수술 중 상위에 있는 관절 수술, 척추 수술 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술비 보장을 받는 보험을 준비하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수술 비용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각 회사마다 보험료의 차이도 크고 보장의 범위도 다르며 연령대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인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더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실손보험의 공백과 그것을 메우는 대안까지 함께 알아보셨고요.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승지 전문가님,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실손보험은 평생 쓸 수 없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입자는 15년 또는 5년 후에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르며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100세까지 평생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감당할 수 없이 비싸지면 현재의 실손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비급여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보장의 공백 기간이 존재합니다. 실손보험의 오해와 진실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수술비 보험으로 공백을 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을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점검받고 부족한 보장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정보는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조언일 뿐입니다. 보험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주제를 열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봐야 될 텐데요. 관련한 내용들 조재휘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의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혹은 재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는 사고나 보상 이력이 생기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무사고라면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이죠. 예를 들어 중대법규 위반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합의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으로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하고 주기는 약정 기간에 따라 갱신하면 됩니다. 또한 사고나 보상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운전자 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차이점과 그 중요성까지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선택 가입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꼭 가입해야 하나 의문을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 꼭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를 내거나 상대방이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0만 건에 달하는데 또한 매년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요. 운전자 보험은 나 자신을 지키는 보험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운전자 보험이 얼마나 필요한 보험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해 중대 법규 위반을 의미합니다. 일상 운전 시 쉽게 위반할 수도 있는 법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위반인데요. 적색불에 통행을 한다든지 지시 표지판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이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선 침범을 큰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유턴 구간인 점선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시간을 아끼려고 실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턴은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하며 실선에서는 절대 유턴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속입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 운전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즘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 CCTV 등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분석하며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가속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앞지르기 위반인데요. 초보 운전자의 경우 앞지르기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왼쪽 차선에서 추월하는 것이지만 종종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추월할 때는 항상 왼쪽 차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인데요.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철길 건널목 통과하려다가 차에 치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 차단기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신호를 무시하게 되시면 중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호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호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입니다. 정지 중인 면허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가 되고 면허 1종, 2종, 원동기 면허에 따라 취득한 면허가 아닌 다른 기종으로 운전하게 되시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중과실로 간주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사고 후에는 큰 법적,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는 보도침범입니다. 도심에서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려고 종종 보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주유소를 가거나 주차할 때는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라도 보도 침범이 원인이 되면은 중과실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들의 경우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시다가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2대 중과실로 법적 처리를 받으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5번 정도 지나쳐 왔는데요.
요즘처럼 어린이 구역이 많아진 만큼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차량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화물차로 운전하거나 자전거나 캠핑 용품을 싣고 다니는 차량에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이 주행 중에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화물을 확실히 고정하지 않으면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형사 합의가 필요하고 공소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합의금으로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면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꼼꼼하게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재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요. 조심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런 사고 상황에 좀 대비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형사처벌에 또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 이 형사 합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조사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중상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가 되고 이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합의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므로 사고 후 국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살면서 사실 형사사건에 휘말릴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인데 운전자 보험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니까 좀 든든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가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담보 구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담보 구성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운전자의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사고 후 형사합의나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늦추거나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이전 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초 단계인 형사 합의 때부터가 아닌 검찰 기소 단계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재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2억 원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담보입니다. 세 번째, 벌금입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합의금과 별도로 벌금이 7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담보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 혹은 14급까지 차등으로 지급되며 부상 치료비로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에 필요한 담보 총 4가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합의금, 벌금, 이에 더해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정리를 쭉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담보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구성을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운전자 보험 준비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점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법률에 따라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가입 연도를 확인하여 재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이전 보험 가입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초 단계인 형사 합의가 아닌 검찰 기소 단계부터 지급이 되므로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서 재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도 24년 4월 이전 보험이라면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하준이 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탑승 중 정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24년 4월에 처음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운전자 특약이 생겼습니다. 승하차 시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 혹은 사이드를 채우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 종종 있기 때문에 24년 4월 이전 보험이라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재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운전자 보험 역시도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특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저 또한 가입 시기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금, 벌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 전부를 다 넣으면서도 1만 원 중반대로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험료로 3만 원 혹은 4만 원씩 내는 경우에는 보장과 관계없이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입 비용을 또 내고 있는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가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겠고요. 그중에서도 적립금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보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들도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